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문장들 공간 칼럼 두 필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확실히 해둘 것은 저는 결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없단 점입니다. 저는 군인이요 혁명가입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을 한 사람이 다시 독재의 요인을 만들겠습니까? 예,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예, 11.6 우리가 많이 봤죠. 예, 11.6 사태의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결국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요거를 가져오신 이유를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이 이번에 났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고법 형사 7부가 2월 19일 재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이 당시에 이제 그 수사관들한테 조사를 받을 때 그때 고문을 당했다. 그러니까 수일간 구타와 정기 고문 등 폭행 가혹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기소됐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기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수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진술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재심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벌였는가, 그리고 또 그거에 어떤 혐의가 타당하냐, 이 부분은 앞으로 재심을 통해 가지고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재판부가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게 한국 현대사 관련된 영화들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시리즈로 보면은 이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텐데, 일단 남산의 부장들. 네. 보면은 요 장면들이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김재규 역할로 나와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연결해서 보면 서울의 봄. 그래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광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1987까지 이제 영화가 이어지는 이런 시리즈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남산의 부장들을 다 많이들 보셔서 또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이게 약간의 이제 뭐 픽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거기에서는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부마항쟁 때 탱크도 보내고 싹 이제 저기죠 캄보디아처럼 몇백만 명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차지철의 경호실장의 발언도 나오고 오니까 김재규 중정부장이 당시에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어떤 이 오늘 문장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가져오신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인님. 일단 그 재심 결정이 나서 이렇게 저는 이게 이 이슈를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렇게 오래된 일도 재심을 하는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했고요. 또 요즘 내란이라는 단어를 원래 일반인인 저희가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아닌데 요즘 하도 내란 하는데, 이 사건도 보니까 내란죄이더라고요. 그것도 네네. 새로 알아서 그것도 굉장히 공교로웠고요. 저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대체로는 영화로 접하거나 가십성 정보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어떤 대사를 했다더라. 그리고 그 옆에는 모 가수가 있었다더라. 궁정동 안가에서 기타를 치던 가수가 있었다더라. 뭐 그런 가십성 정보만 들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되새길 만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 양주를 좋아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묘사가 됐는데, 시바스 예. 저도 잘 마시는 좋아했던 한때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신 이유가 어쨌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이거를 수사를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어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는데 네. 고문을 뭐 직접 했는지 아니면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고문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평론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왜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재규라는 사람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문제로 놓더라도 이번에 재심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도 고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통해서 뭔가 진술을 받아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상 수사관이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통해서 진술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죄를 받아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쵸.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진짜 당시에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재규 장군 평전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당시에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어떻게 가혹행위를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계엄 상황이었었잖아요. 예. 계엄사 합수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김재규를 파렴치한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패를 저질렀고 뭐 정부가 그러니까 첩을 두었고 축첩을 했고 뭐 그 사이에 자녀를 뒀고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했다라고 이렇게 이미 여론전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김재규를 연행하자마자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히고 전신을 강목으로 구타를 하고요.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정기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여러 차례 졸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고요. 당시 김재규가 강경변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문으로 지혈이 안 돼서 출혈로 온몸이 시뻘겋게 됐고요. 나중에는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아주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시퍼렇게 변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포기하고 헌납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김재규는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변호인 증언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거기에 포함된 그러니까 재산을 헌납을 하라고 했던 그 일종의 목록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포함된 피아노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외동딸에게 오래전에 사준 것이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좋지만 그 피아노만은 제발 환수 조치해서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판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당시에 이제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1심이 열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중정 부장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었던 사람, 당시에 기소됐던 사람이 8명이었는데요. 군인 신분은 1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은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형을 당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1심의 그 재판 판사들이 전부 다 군 장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성들은 당연히 당시 신군부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계엄이니까 원래 계엄법에 따르면은 사법부도 군인들이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냥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때 재판도 쪽지 재판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유신체제 아래에서 중정에 파견됐던 공안 검사들이 재판장이 막사 뒤에서 그때 지침을 적은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판사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거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한창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월 12일 신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판이 시작된 지 14일 만인 12월 18일 날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치게 되고요. 예. 그리고 12월 20일 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이렇게 내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시점에 국가 원수를 시해한 것은 명백한 대역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전 피고인들에게 극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비법률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형법에는 대역죄나 시해라는 법률 용어가 없어요. 그러게 시해라는 거를 왕을 시해한다 할 때 이렇게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왕조 시대나 가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한죄나 내란죄 혹은 살인죄 이런 용어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시해 뭐 이런 용어까지 동원을 해서 그냥 극형을 선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1980년 5월 20일 열게 되는데요. 그때가 5.17 비상계엄이 전국에 또 확대 선포가 된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은 제대로 재판이 안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또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되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예, 결국은 뭐 무슨 죄가 됐든 그거가 정당하게 어떤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됐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아까 대역죄인 CA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기억나는 게 그때 자료 화면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돌아가셨다고 울고 매우 있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전 정말 의아했어요. 왕으로 생각했나 보다 혹은 좀 북한 같다.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미디어나 매체나 그리고 오랫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8년을 집권을 네. 했기 때문에 61년부터 79년까지 집권을 그렇죠. 했으면은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거를 못 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대통령인 그렇죠. 것만 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랬겠죠. 예, 그리고 예. 뭐 제 나이 때도 절반 정도는 박정희가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도 같은 걸 꿈꿨고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두 번이나 우리가 겪었고 이런 역사적 질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독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게 된 거죠. 예. 그런 역사적 흐름 때문에. 저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로렘 입숨의 책이라고 구병모 작가의 짧은 소설집이에요. 로렘 입숨의 책. 로렘 입숨의 입숨의 책. 네. 예. 이 책은 그 5-6페이지로 끝나는 짧은 소설도 있고 다른 분량도 있는데 그중에 그 화장의 제목이 화장의 도시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 유럽의 어느 도시국가인데요. 여기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자기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그 도시국가의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몸에 나노시드를 심자. 그리고 그 나노시드가 그 인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성격과 그 사람의 행적을 그 나노시드에 기록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착하게 살았으면 예쁜 화사한 꽃이 피고 그 사람 행적이 좀 곤란하면 꽃이 안 피거나 굉장히 귀괴하고 못생긴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화단을 대형 그 꽃밭을 그 관광 상품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봐요. 꽃이 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놀라죠.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마련한 프로젝트였는데 다 너무 희한하게 생긴 꽃만 너무 계속 펴가지고 예. 그 국가에서 일부 예쁜 꽃을 놔두고 못생긴 꽃은 다 걷어서 거기에 꽃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들키는데 계속 하다 보니 그 원래 예쁘게 폈던 꽃도 그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다 기괴한 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의 삶을 평가할 때 예쁜 꽃이냐 기괴하고 못생긴 꽃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재규 같은 경우에도 5.16 군사 쿠데타 그들에게는 군사혁명이었겠죠. 그래서 예. 자기를 계속 혁명가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후에 봤을 때 이 사람이 군사 독재에 부역하고 독재의 일군으로 활약했던 사람인지 혹은 박정희를 암살함으로써 예.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딱 하나 부러지게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 사유해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심이 열리면은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래도 계속 이제 내란죄가 인정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게 뭐 결론이 날지 유죄가 인정이 될지 뭐 무죄가 될지 무죄가 되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재규는 본인은 이게 내란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이 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번 재심 과정에서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풍경을 두 분은 잘 기억 못 하셔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였는데요. 그때 국장이 열렸던 장면을 TV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우니까 같이 따라서 엉겹결에 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근데 당시에 전혀 보도가 안 됐던 사실이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 상고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형이 선고되니까 그때 10명이 상고를 기각했고요. 4명이
상고 인용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요. 6명이 소수 의견을 내요. 대법관들이. 그중에 6명 중에서 이제 소수 의견을 어떤 걸 냈는지 말씀드리면 민문기 대법관은 김재규의 범행 때와 재판 때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왜냐하면 신군부가 쿠데타를 했잖아요. 이미 예. 체제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냈고 양병호 대법관은 김재규의 살해행위가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 살해행위인지 국헌 문란 목적의 살해인지 좀 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뭐 이망중 김윤행 대법관도 역시 좀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근데 이 대법관 중 4명이 이렇게 소수 의견 내고 난 다음에 그해 8월 9일, 그러니까 1980년 8월 9일에 신군부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법원을 떠났고요. 예. 정태원 판사도 이 4월에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을 합니다. 소수 의견은 언론에 보도도 안 됐고요. 그때 쫓겨났던 양병호 전 대법관이 훗날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육군본부 계엄 고등군법회의에서 넘어온 자료를 샅샅이 뒤져도 내란을 꾀했다는 법적 증거는 없었다. 군부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더라면 군법회의 판결이 깨져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되어 내란을 입증할 조사를 다시 했든지 일반 살인으로 고쳐서 대법원 재판을 다시 했을 것이다. 예. 김재규 운명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당시 시국 분위기로 보아 사형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회복을 위해 그런 살인을 했다고 평가받아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인을 한 것은 맞거든요. 예. 살해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내란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어쨌든 그런 높다고 하는 것들이 거죠. 당시에 소수 의견으로 있었고 이번에 재심에서도 그게 쟁점이 되겠네. 그럴 가능성이 내란을 높죠. 위한 살인이었냐. 그렇죠. 내란 목적 살인인지 아닌지. 예, 일반 살인 뭐 그게 뭐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를 어쨌든 위하든 아니든. 그거는 네. 이제 부차적인 거지만 그냥 일반 살인에 해당되느냐. 요거가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한 목적 앞에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김재규의 행위는 그러면은 이게 옹호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시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 한 사람의 극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차지철의 발언이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독재가 기로 이루어지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사후에 야,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되지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건 역사적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단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을 생각이 네, 없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의 상고 2호서에 그게 나오는데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거기서. 요즘 많이 등장해서 참 예,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거기 그 상고 2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봉건 군주 정치 시절에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는 폭군은 반드시 절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예. 요즘에 국민 저항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이 상고 2호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걸 변호인들이 얘기했을 정도라면 예. 그러니까 유신 체제, 장기 집권,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거잖아요. 예. 그런 대통령을 살해를 했다고 하는 건 일종의 저항권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예. 이거를 제가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짧게. 김재규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예.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11.6 민주회복혁명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예.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재심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